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영국은 소련 등의 공산권과 대응하기 위해 오로지 양국만 열람할 수 있는 기밀 문서를 통해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이 관계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확장되어 5개의 눈으로 불리게 됐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이 영어권 국가가 아님에도 이 정보동맹체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의 5개의 눈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독일, 인도 등 몇몇 국가를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열린 군사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을 처리했는데요. 이 국방수권법은 국방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 등으로 정보동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본 법안이 아닌 부수된 지침 형태로 통과됐습니다. 이 지침에서 군사위는 미국에 대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스가 시작된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이제 미국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은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한국 등으로 확대할 경우의 이점과 위험성, 각 국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우수한 미국의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이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이를 조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합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상하원에서 법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결정한 후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의 최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이 5개의 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기밀 공유 동맹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한국의 위상 제거와 함께 미국이 취득한 정보를 전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왜 한국을 기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관계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확대될 때마다 늘어나는 적만큼이나 아군을 확보하려는 것이죠. 1945년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두 방의 폭탄 덕분에 셀 수 없이 많은 사상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맞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냉전 시대를 이어갔었죠. 그런데 미국은 무기 개발 및 국방력을 키우는 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동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사상 최대의 정보동맹이라 불리는 파이브 아이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은 세계 패권을 두고 냉전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미국은 나토를 등에 업었는데 이 두 기구는 동서진영을 양분한 대표적인 군사안보기구입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을 계기로 나토는 더욱 세력을 확장하면서 세계 최대 군사 집단기구가 된 반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독일 통일을 계기로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다가 결국 소멸하고 말죠. 나토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던 소련군과 동구권 국가들에 맞서 1949년 4월 창설됐습니다. 처음 미국, 캐나다라는 북미 2개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10개국으로 시작됐는데 1952년 그리스와 터키가, 1955년 서독이, 1982년 스페인이 차례로 가입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현재는 30개국으로 늘었죠. 소련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위용입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의 결속을 위해 체결된 나토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에 따르면 회원국에 대한 공격 및 무력 행사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및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만약 벨기에가 외부로부터 공격받는다면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지체 없이 공격을 가한 국가 및 단체에 보복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위용을 자랑하는 나토가 창설되자마자 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믿고 급격히 군비를 감축하기 시작했고 일부 국가들은 아예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죠. 포커스를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프랑스가 핵을 보유하게 된 계기도 아이러니하게도 나토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된 샤를 드골은 원래 나토를 미국과 프랑스, 영국 3개국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은 핵을 보유한 반면 프랑스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었죠. 이 치욕스러움을 견디지 못한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 전력이 없다면 유럽의 주권국이 아닌 위성국에 불과하다며 돈으로 사들이든 직접 만들든 어떻게 해서든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당시 핵을 보유한 미국, 영국, 소련은 유엔 안보리로 프랑스를 제재했으나 결국 1960년 알제리에서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네 번째 핵 보유국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나토 그리고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간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은데 차후에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5개의 눈도 눈여겨봐야 할 동맹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2월 영국의 국가암호학교인 블래칠리 파크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비밀 정보회의가 은밀히 개최됩니다. 독일 암호체계를 풀었던 앨런 튜링을 포함한 암호해독 전문가들이 모여 독일과 일본의 암호를 포함한 극비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죠. 그렇게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미국은 영국과 정보교류 비밀협정인 UK-USA를 체결합니다. 1946년 5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캐나다가 1956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참함으로써 미국과 영연방국가 사이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5개의 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물마다 5개국의 약칭과 함께 I only라고 표기되면서 Five Eyes라고 불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 비밀 동맹체는 업무의 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밀을 요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경우는 1973년까지 수상이 그 존재를 몰랐었죠. 가끔 언론에 미확인 보도로 거론되기는 했으나 2010년 협약 문건이 기밀문서 리스트에서 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Five Eyes는 출범 당시 소련과 동유럽 인공위성 감시에 집중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상 세계 모든 지역의 정보를 커버합니다. 적대국뿐만 아니라 제3의 국가군이라고 이름 붙은 5개국 외 모든 동맹국들도 첩보의 대상이죠. 한국 역시 필요 정보를 공유하는 우방이면서 감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의 모든 정보는 Five Eyes의 손바닥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각 국가의 대통령 및 총리 등의 주요 인물만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도 Five Eyes의 레이더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더 테레사 및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97년도에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도청당했다는 다이애나에 대한 정보는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기밀 해제가 되지 않은 관계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정보를 관장하는 Five Eyes에 한국을 포함하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동맹체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독일이라는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 즉 한국, 일본,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거나 상당히 가깝게 자리하고 있어 중국의 모든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결성된 동맹체이지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에 버금가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적이 생긴 겁니다. 얼마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의 다음 정책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만약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탈레반의 발표가 사실이라며 국제사회는 더 많은 압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며 사실상 탈레반이 계획 중인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우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죠. 그에 앞서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프간 새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탈레반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중국의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 등이 전해지자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는 중국과의 격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는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며 순수하게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경쟁력으로는 이미 중국을 앞서 있지만 더 많은 자원을 중국과의 경쟁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보다 더 과격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아프간에서 철수한 직후에는 동맹국, 특히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죠. 이번 9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전후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속한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고 하원에서는 기밀 정보만 공유하는 Five Eyes라는 중요한 정보 공동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여기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한 것도 아프간을 혼란 상태에 빠뜨림으로써 국경을 접한 중국에게 새로운 형태의 외교 문제를 안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무선 기세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을 규합시키고 이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바이든의 꿈은 이뤄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